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강제 구인 시도에도 끝까지 독방에서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특검을 포함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는 이미 본궤도에 올라선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최상병 특검도 대통령 경로설과 관련한 추가 진술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검들 상황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오늘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소식부터 전합니다. 첫 시험 때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올랐는데, 강 후보자는 의혹이 과장됐다고 해명하면서도 보좌진에겐 사과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자 민주당이 반발한 겁니다.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강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복지위원 시절에 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 피켓 붙여놓고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다시 시작된 청문회. 강 후보자는 먼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와 비대수리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쓰레기는 집에서 나온 게 아닌 사무실에서 쓸 물건을 담은 상자였고, 음식물 쓰레기는 차에서 먹던 것을 놓고 내렸었단 겁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좌진에게 비대를 고치게 했다는 의혹은 과장됐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그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더 키웠습니다. 비대 문제도 여유돼 있는 보좌관한테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아니, 보좌관은 똑같습니다. 지역구 보좌관한테는 집안일 시켜도 됩니까? 이외에도 야당은 위장 전입 의혹, 배우자의 이해 충돌, 재산 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강선우 후보자 외에도 오늘 국회에서는 다른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들인데,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정회하는 소란도 벌어졌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협입니다.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 명칭 교체에 대해선 통일부라는 이름 대신 한반도부라는 명칭을 생각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반도부도 저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전 내내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하는 팻말을 갖고 들어오자 최 위원장이 청문회 시작 전 산회를 선언했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청문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팻말 떼는 걸 거부하자 14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방송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차대한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원장께서 독단적으로 이끌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경호에게 이 피켓을 뛸 것을 요청드립니다. 띄워주세요. 뛰세요.
결국 과기부 장관 청문회는 오후부터 진행됐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이전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해양수산부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북과 강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부산으로 내려온 것이 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JTBC 황예린입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거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심각하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검증단은 앞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해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박탈을 이끌었던 곳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제자 김모 씨는 2009년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 뒤 이 후보자도 건축학회에 논문을 냈는데 결론이 사실상 같았습니다. 특히 거의 사용하고 않았으며라는 오타까지 그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두 논문의 표절률은 52%였고 일부 문장은 똑같았습니다. 오늘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등 11개 단체 모임인 검증단이 이 후보자 논문을 검증한 결과입니다. 이 단체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 때도 자체 검증을 통해 학위 취소를 요구했던 곳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연구부정 행위를 하신 이진숙 후보께서 자진 사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검증단은 또 제자의 학위 논문을 지도한 뒤 내용을 조금만 바꿔 학술지에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증단은 논문 16편이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인 걸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올린 게 총 8편이었습니다. 또 제자 논문인 걸 밝히지 않은 채 이 후보자가 교신 저자로 올린 게 2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다. 같은 주제를 제1저자로 교수가 실었다는 것은 일단 아이디어를 이제 탈취했다. 제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논문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눈에 자극을 반복해서 주는 실험이었는데 학생 동의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여부 등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동의서 원본 문서는 보존 기간이 만료돼 폐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단이 언급한 논문 16편 중 9편은 총장 임용 때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치부 유정화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선 리포트를 보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진숙 후보자에 제기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논문 표절, 특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그리고 자녀 외국 유학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문제입니다.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처음과는 다른 변화된 기류가 감지가 되는데요. 지난 11일에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선 이공계 논문과 사회과학 논문은 다르다. 자녀 유학에 대해서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원내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는데 오늘은 논문에 대해선 이 후보자의 해명에 일부 공감한 것이었고 유학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어제 국민 눈높이에서 소명이 안 된다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면서 낙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정규재 전 주필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곤혹스러워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이 청문회 슈퍼위크 첫날이었는데 그중에서는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시작이 되자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언론에 제보한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법적 조치를 예고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충실히 반론을 하면서 낮은 자세 전략을 편 겁니다. 민주당도 오늘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아예 없애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말할 자격이 되느냐면서 과거 당직자 폭행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직자를 폭행하신 분 아닙니까? 말로 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폭행을 한 분입니다. 네,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또 여가부 장관의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점 등도 감안한 기조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한 명도 낙마 없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런 분위기입니까? 네, 지금은 기류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됩니다. 후보자 본인의 청문회에서 어떻게 소명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게 우선인데요. 대통령실 내 인사청문 TF를 이끌고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은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좀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서요.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 역시 후보자들에게 청문회를 잘 치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후보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시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의 의지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1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청문회 과정과 국민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정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또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특검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바로 내란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수아 기자,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거부한 게 벌써 2번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내란 특검은 객관적 자료로 건강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바뀐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서나 구두로 표시한 불출석 의사가 없었다면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강제 구인까지 하려 했지만 독방에서 안 나오겠다고 버텼다면서요. 네, 특검은 우선 서울구치소에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산의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정본부는 이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고 또 전직 대통령인 만큼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낸다 밝혔습니다. 네, 교정본부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강제로 끌고 나오진 못했다는 거군요. 만약에 내일도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특검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네, 박지원 특검보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 했는데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피의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게 까다로운 만큼 이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정수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당시에도 공수처의 강제 구인과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 수준도 그때와 다른 데다가 특검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 때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는 것까지 의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계속 강제 구인을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끌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공수처는 3번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였고 적법 절차의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입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6시간 넘게 대기하다 철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치소 내 방문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추가 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호인 접견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구인 시도를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탄핵 심판 출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당시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의 근접 경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1월엔 교정본부와 공수처 모두 긴 시간 설득하고 대치하는 상황을 넘어선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전직 신분으로 다시 구속된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경호는 중단됐습니다. 내란 특검팀도 특검 사무실 소환 조사라는 원칙에서 물러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와 다르지 않다며 검찰의 김 여사 방문 조사 때 사회적 논란이 상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구인할지에 대해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대응은 9년 전 자신이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판박입니다. 다시 구속되자마자 지병을 호소하며 건강을 쟁점화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직접 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처음엔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5차례 옥중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도 불출석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은 구인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결국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긴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된 뒤 지병을 호소하며 약도 먹지 못하게 한다, 운동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처럼 건강상의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입소할 때 의약품을 들고 오지 않아 필요한 약품을 제공했고 외부 약품까지 허가해서 가져올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실외 운동 역시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실시 중이며 수용동 온도도 매일 체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비화폰 통화 등 물증을 확보한 상황에서 조사에 응해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 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끝마쳐야 합니다. 고비마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하는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과 특검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독방에서 버티기에 돌입했지만 특검 수사에는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바로 뒤늦게나마 제 살 길을 찾아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 측근들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 등 이른바 복심들마저 입을 열기 시작한 건데 오원석 기자가 현재 상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특검이 수사하는 최상병 순직 사건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VIP 경로설입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자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뒤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측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은 이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상병 특검이 시작되자 180도 뒤집힌 진술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사고 보고를 받고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이 같은 VIP 경로설을 규명할 또 다른 키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말을 바꿨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중앙군사법원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경로설을 부인했지만 특검 조사 땐 부하의 관련 진술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내란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방어막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특검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체포조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작성했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경찰은 너희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긴 겁니다. 김 전 차장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면 특검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문서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선 문건 폐기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여기서 달라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주 구속신문에서 국무위원들조차 다들 자기 살 길 찾아 떠났다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고립 무원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다른 특검 수사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집사 김예성 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 HS 효성의 조현상 부회장 등에게 오는 17일 동시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말 맞추기를 우려해 기업 총수들을 같은 시간 한꺼번에 불렀는데 이들 기업은 김 씨 회사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곳들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집사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오는 1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 창업자는 물론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 김익래 전 다오키움그룹 회장 역시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공기업 성격의 한국증권금융을 빼면 모두 기업 총수입니다.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 효성, 카카오 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경영진들이 서로 말을 맞출 것을 우려해 같은 날 동시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누적 손실만 340억 원이 넘는 부실업체인 IMS가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은 경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최근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관련 기업들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기업들이 당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렌터카 업체 IMS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김 씨는 최은순 씨의 잔고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수사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가장 윗선인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1차로 오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들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관련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조만간 원희룡 전 장관을 상대로도 직접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서울 강남과 경기도 양평을 잇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갑자기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종점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보시는 뒤편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데요. 그대로 됐다면 이곳은 서울과 고속도로로 연결돼 수혜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실 등 10여 곳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동 엔지니어링과 동해 종합기술 등 사업에 참여했던 용역업체들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다만 원희룡 전 장관과 국회에서 종점 변경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사업이 기약 없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 커지고 있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무슨 뭐 결말이 나야지 뭐 맨날 얘기는 하면서도 결말도 안 나오고.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최명성 유정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아이폰 한 대를 확보했지만 추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은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고받고 윤 전 대통령 경로하는 거 보셨습니까? 최상병 특검은 오늘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가 있었던 이 회의의 실체가 지난 11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조사 이후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최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뤄진 보고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에 대하여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하였고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당시 회의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관섭 전 국정기획수석,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 등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윤 전 대통령 자택 등 총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아이폰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 포렌식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했지만 장관직에 있을 때 쓰던 게 아니라 새로 만든 전화기로 확인됐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방부와 드론 작전사령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건데 여당에선 당시 무인기의 목표 지점이 김정은 위원장의 관저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드론 작전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 지시했는지, 또 군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특검은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이 V 지시라고 했다는 등 현역 장교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드론사 백령도 부대에서만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가 북파됐다는 복수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평양으로 각 2대와 4대, 11월 13일 군사시설이 밀집한 남포로 1대를 보냈는데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른 무인기 이동 경로는 북한이 공개한 것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평양의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북한의 심장부에 대북전단을 뿌려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특히 그 주변엔 노동당 1호 청사, 호위사령부, 고위층 주택단지, 또 감시가 집중돼 포착될 수밖에 없는 곳들로 무인기를 보내란 지시에 부대원들이 반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내부의 반발 목소리를 보고하자 김용태 드론사령관은 온천 비행장 비행 어렵다는데요라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보안 폰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관련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상현이한테 얘기할게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검찰에 제출할 무렵입니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뒤늦게 특검에 아이폰을 제출했는데 비밀번호 제공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2일 명태균 씨는 휴대전화 세대와 USB 한 대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 씨가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녹음 파일이 담겨 있습니다. 곧바로 같은 달 2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대화 내용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이 등장합니다. 공천이 확정되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당시 당선인과 통화하고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곧바로 김 여사와 확인 통화까지 이뤄집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이 대화 내용이 세상에 알려질 때쯤인 지난해 12월 윤상현 의원이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며 부인했는데 특검은 녹취 내용이 언급되자 휴대전화를 바꿨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8일 윤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윤 의원 반발로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이후 윤 의원이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먼저 특검 측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의원은 아이폰을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는 당사자가 제공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에서도 풀기 어렵습니다. 윤 의원에게 휴대전화 교체 이유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 지키기 앞장섰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취재하고 있는 연지환 기자와 이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연 기자,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이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순 전 의원의 이 전략 공천, 그러니까 이 단수 공천을 주장하던 이 명태균 씨는 창원 의창 지역구를 경선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이 통화를 했다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통화를 합니다. 아니 그럼 누가 대선 때 누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까? 윤상현이 이야기하는 게 권성동과 윤한홍을 얘기하다고. 권성동이 봉은사에서 대통령 당선인한테 얘기했다.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이 친윤 핵심 의원들이 경선을 건의했다는 말을 듣고 명 씨가 항의했다는 건데요.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는 직접 통화를 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이 윤상현 의원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녹취가 공개가 됐고요. 이 정확히 48분 뒤에 김건희 여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명 씨에게 얘기한 녹음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 경선 결정을 뒤집는 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요. 이 핵심 연결고리가 윤상현 의원이라는 게 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이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윤 의원을 시작으로 지금 정치인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윤 의원의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이 전국 단위 지방선거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의혹 때문인데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당시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후에 비서실장이 될 정도로 친윤 핵심으로 꼽혔는데요. 이 의혹도 닮은 꼴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이 아스팔트 지지자들 집회에도 계속해서 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월 체포 시도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이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관저에 직접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그날 관저로 들어간 이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수사에 반발하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 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정치인 전반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 계엄 당시 행적을 놓고도 좀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당 내부에서. 네, 그렇게 보입니다. 내란 특검도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내란 특검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 건데요. 네. 이 내란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이 통화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또 당시 한동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추 전 대표가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했던 이 경위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체포 시도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뒤엔 3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밤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에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달리는 차량 옆으로 물결이 파도치듯 출렁입니다. 160mm가 넘는 폭우에 김해 외곽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어젯밤 밀양시내 지하차도도 발목 높이만큼 잠겨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밤새 240mm의 비가 내린 거제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도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사상구엔 192mm가 내리면서 호텔 주차장이 순식간에 침수됐고 하수도 물이 다 들어와서 지금 6m 깊이 도시철도 1호선 사상역 공사장엔 지상에 고인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5, 6만 톤 정도 되는데요. 24시간 정도 하면 완전히 다 펌핑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부산 동천 인근 주택가 역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렇게 지하에 물이 차 온종일 양수기가 가동됐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담장이 무너져 내렸고 가로수들이 쓰러졌습니다. 200mm 넘는 비에 울릉군에선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일주도로 600m 구간이 끊기고 하천 둑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울진과 영주, 경주에서도 도로와 주택이 잠기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밤 장대비로 남부지방에선 신고된 피해만 150건에 달했고 270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장판, 도배지, 이불 뭐 할 거 없이 다 물에 다 가구 도구가 이게 다 물에 젖습니다. 잘 지나가야 될 건데 설마 하면 또 딱 닥치는 거예요. 오늘 밤은 중부지방, 특히 강원 영동이 고비입니다. 동해상으로 물러났던 비구름이 다시 내륙으로 돌아와 북쪽 찬 공기와 만나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까지 강원 영동엔 초속 20m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 총 강수량 12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자 폭우가 비상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부주의로 인한 참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에서 폭우에 갇힌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며 14명이 숨졌습니다.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오송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검은색 리본을 단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 참사는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미리미리 좀 막으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들이 부주의 때문에 인명사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참사 직후 매년 사고 현장을 찾는 등 참사 현장을 챙겨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대통령은 예고 없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다음 날엔 곧바로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를 언급하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를 한 겁니다. 5급 신입 공무원들과 만나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다며 소명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재난관리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한편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들의 유해를 모신 국립묘지에서 유해가 상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매장한 유골함에 물이 들어차며 부패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오븐으로 불리는 산업용 건조기로 유골을 말린 뒤 유족에게 인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엄과 존경과는 거리가 먼 국가유공자 예우의 현장을 윤세민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게 비닐봉지를 잡고 흙탕물만 따라냅니다. 봉지 안에 든 건 유골. 누런 물이 절반 가까이 찬 자기는 유골함입니다. 선산으로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묘에서 이제 모셔오거든요. 뚜껑 열어서 보면은 보통 뭐 썩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거나 이런.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를 모시는 국립호국원 묘역에 안장됐던 유골함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호국원 묘역에 빗물과 지하수가 들어차 유해가 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이 일명 오븐으로 부르는 산업용 건조기로 유골을 말려 전달하는 일도 있어 유족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이 차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오븐에 말리는 과정까지 다 거친 다음에 그 전날 이제 이 작업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날 이제 가족분한테 드리죠. 물찬 유골함 수습을 맡은 직원들도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영상에서는 그냥 물만 따르고 이렇게 오븐에 이제 구워지는 장면만 있지만 사실 이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미 썩어 있는 상태라서. 이 작업을 하신 뒤에 뭐 한동안은 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고 많이 좀 힘들어 하셨어요. 영천호국원 한 곳에 묻힌 유골함만 1만 9천 기가 넘습니다. 산청, 임실, 제주 등 다른 호국원 상황도 비슷합니다. 묘역 전체가 진흙탕인가 하면 유골함을 꺼낸 자리에서 퍼올린 물이 양동이를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국가보훈부 측은 유골함을 3단계로 밀봉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묘역 배수 공사가 필요한 국립묘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의대생들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복귀 조건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의료 현장의 법적 리스크 완화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이에 앞서 조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번 주말 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데 특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달 전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때 정부가 여러 특례를 제시했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어 돌아온 전공의 의대생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도 반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분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아픔 거듭 사과드리며 의대생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의대생들이 복귀 선언을 하고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학사 조정이나 유급 취소 등은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유급이 되지 않으려면 늦어도 이달 21일 이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한 국립대 총장은 학칙 개정 등 절차대로 하려면 통상 2달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또 한 발 물러났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에 있는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연기를 마시고 대피했습니다. 의료진이 10분 만에 불을 꺼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불은 수술실 안에 있는 멀티 콘센트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사각 기둥이 검게 탔습니다. 의료 장비와 벽도 연기에 그을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광주 조선대병원 신관 3층 수술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소화기를 이용해 10분 만에 자체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35명이 연기를 마셨고 이 가운데 3명은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전원 연결 장치, 이른바 의료용 멀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24구의 콘센트 사용이 가능한데 화재 당시에도 일부 의료기기의 전원이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 의뢰했습니다. 이쪽 부에서 스파크가 튀었다고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감정 의뢰하려고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병원 측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원인은 제가 전기 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안전점검을 위해 수술실 15개 전체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수술을 연기했습니다. 경찰은 연기를 배출하는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종진명입니다.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 청소년을 10시간 가까이 가둬놓고 폭행과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을 오늘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양쪽 팔을 붙들린 채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여성은 가기 싫은 듯 버텨보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어두운 밤 이들이 향한 곳은 서울 시내 한 숙박업소입니다. 날이 밝자 이들이 지나간 골목길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관이 골목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몇 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차가 1분 때문에 늦게 들어왔으니까. 억지로 끌려가던 여성은 10대 학생으로 숙박업소에 갇혀 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당시 숙박업소 안에는 모두 7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이들이 자는 틈을 타 경찰에 신고하고 이곳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피해 학생을 찾았습니다. 곧이어 피해 학생을 10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과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있다고 경찰분들이 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본 건 2명밖에 안 돼요. 2명은 수갑차고 내려왔더라고요. 가해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이 연락을 받지 않자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청소년 3명 모두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촉법소년 나이대는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나라에 편지를 보내서 일방적으로 정한 관세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나라, 우방으로 꼽히는 나라에 유독 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트럼프가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까지 EU와 멕시코를 포함해 25통의 관세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라별로 각각 다른 관세율을 통보했는데 눈에 띄는 건 미국을 우방으로 여겨온 나라의 관세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을 기대한 유럽연합은 지난 4월보다 10%포인트 높은 30% 관세율을 통보받았습니다.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관세 인하를 기대하고 트럼프가 일방 통보한 방위비 인상을 두말 없이 받아들였지만 결국 높은 관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전통의 우방 캐나다 역시 10%포인트 오른 35%를 받았는데 미국을 상대로 더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한 멕시코는 30%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방국의 더 가혹한 관세는 트럼프의 평소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e've been taken advantage of for many years by countries, both friend and foe. And frankly, the friends have been worse than the foes in many cases. So I would say just keep working. It's all going to work out. 미국의 배신에 우방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보다 1%포인트 오른 관세를 통보받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깔보는데 참을 수 있냐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EU도 협상이 우선이라면서도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낮은 관세를 원하면 양보하라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일에 실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과 EU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시장 개방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관세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시간에 쫓겨서 실리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특사로 누구를 보낼지, 언제 보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 다녀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관세 협상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협상 타결을 위해 섣부르게 미국에 우리 카드를 내주거나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농축산물과 관련해선 미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와 FTA를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면서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자국의 에너지, 농산물 등 구매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분야에서 특히 힘든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 본부장은 또 이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보, 통상 분야 협상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대응하고 있지만 이른바 패키지 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총괄해 조율할 미국 특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까지도 미국 특사로 누구를 언제 보낼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특사 파견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JTBC와 통화에서 특사 제안 이후 새롭게 들은 얘기는 없다면서 특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사는 세상. 자, 지금 국민의힘 대선 패배로 인적 청산이 대상이 된 그들이죠. 이른바 네. 쌍권,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이 잇따라서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느냐라는 식의 반발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식의 주장까지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총선의 대패 참패로 인해 가지고 의석수가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계엄도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입체적으로 볼 것도 없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불법 계엄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렇죠. 실제로 무엇보다도 헌재에서는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설사 야당이 횡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계엄의 대상이 아니다 못 박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여전히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불법 계엄의 원인으로 총선 패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대선 패배 책임도 있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네. 계속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선거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 좀 방해가 됐다. 말이 안 되는 비판들을 해댔습니다. 그러다 한동훈 전 대표 또 곧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계엄 해제된 당일 아침에 권영세 의원이 자신을 찾아와서 한동훈 대표의 즉각적인 계엄 반대가 경솔했다. 대통령에게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면서 직접 항의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 쇄신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라고 날선 공격을 했는데 그러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다시 한번
나는 지금도 한 전 대표가 경솔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맞받아치며 그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엄에 즉각 반대한 게 경솔했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도 내부 갈등만 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지난주였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에 서로 하남자냐라는 논쟁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이번엔 권영세, 한동훈 전 대표끼리 불법 계엄의 원인을 놓고 또 논쟁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결국 지난주였죠. 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이른바 그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 대선 패배 당시 지도부였죠. 쌍권이라는 책임론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발을 하면서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더 이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사무관들로 임용된 신임 공무원들과 만났습니다. 자, 이런 자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인연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어떤 인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10년 전에도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성남시장 2기로 재직하실 적에 저는 당시 서영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대강당에 당시 그 분당 수서간 고속화 도로에 덮개공원 착공 공사가 왜 늦어지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다가 결국에는 공무원이 된 거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봤더니요. 이 대통령이 이 학교에서 특강을 한 게 2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면 2015년 진로 특강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다시 말해서 저 자리 어딘가에 앉아있는 그 사무관이 10년이 지난 후에 5급 공무원이 돼서 대통령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공원은 지금 잘 완공됐고 저도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이 자리에 왔고 축하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에 당선되고 만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목표를 이루고 만난 거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청렴 결백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돈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직접 네. 들어보시죠.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얘기인데 돈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돈은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돈이 마귀다. 관청 근처에는 마귀가 천사의 얼굴로 왔다 갔다 한다면서 공직자들에게 여러 번 조심을 당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운전기사 없이 도로를 달리는 로보택시. 미국과 중국에선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대중화가 멀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반면 한국의 로보택시는 전국에 단 3대뿐. 너무 많이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로보택시의 현주소 먼저 전다빈 기자입니다. 미국 자율주행 선두주자 구글의 웨이모가 지난달 뉴욕 로보택시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뉴욕주 법 개정이 남았지만 도로 환경이 복잡한 뉴욕의 교통정보 수집에 미리 나선 겁니다. 같은 날 테슬라도 미국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며 웨이모 견제에 나섰습니다. 일찌감치 로보택시를 도입한 중국은 베이징, 우한 등 주요 도시에서 아예 로보택시 전용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전요원이 앉아있지만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로보택시가 영업 중입니다. 하지만 전국에 단 3대뿐입니다.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운행 가능한 곳은 서울 강남 일대뿐입니다. 시간도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몇 대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데이터 양으로는 완전 무인 기술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아주 절실합니다. 도로 환경을 학습할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 셈인데 그나마 수집한 정보 역시 모자이크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하고 어린 소년들하고의
이 동적 특성이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상체를 블러핑 처리하면 그걸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요. 학습시키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습할 때 되게 많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기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와 택시업계와 갈등 등 사회적 합의도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개인 및 법인 택시 사업자와의 경쟁 구조가 아닌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전략 마련이 요구됩니다. 각종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사이 미중 로보택시가 달린 거리는 이미 1억 킬로미터를 넘어섰습니다. JTBC 전담입니다. 운전기사 없이 승객들을 태우는 로보버스 역시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제 운행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일상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새벽 3시 반 버스 한 대가 시민들을 실어 나릅니다. 한 스타트업이 서울과 경남 등 전국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만일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앉아있는 자율주행 레벨 3 단계입니다. 버스 기사를 구하기 힘든 새벽 시간대나 농촌 지역에서 인기입니다. 하동에 있는 자율주행 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차량이 부족한 지역들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60대 이상 버스 기사 비율은 최근 5년 새 급증했는데 이런 버스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율주행 운행을 통해 모은 각종 도로 환경과 탑승자 정보는 국가 주권과도 직결됩니다. HD급의 리얼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해외로 나갈 경우는 한국의 보안에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그나마 자율주행이 활성화한 곳은 제한된 노선을 오가는 대중교통 정도입니다. 너무 비싸고 운행 구간마저 제한되는 차를 시장에서 바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거든요. 신산업의 수요 창출도 정부가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시장이 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다 보니 자동차 제조사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성능 인증 제도도 시행됐지만 아직 통과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가 얼마나 먼 미래가 될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업계에선 전기차 보조금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뜨겁기만 했던 지난주와 달리 점점 날씨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은 계속되겠는데요. 강원 영동 북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6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 오전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은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30mm의 굵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전국에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28도를 보이며 심한 폭염은 쉬어가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0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21도 선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구가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폭염 대신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